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저는 올해 56세고요. 남편은 59세예요.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시어머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78세이신 시어머니는 처음엔 항암 치료도 받으셨지만 이제는 거의 누워서만 지내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은 덕분에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제법 익숙해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른 어르신들도 돌보면서 얼마 안 되는 수입도 벌고 있고요. 남편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28년을 함께한 세월을 생각하면 원망할 마음은 없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후 잠깐 장을 보러 나섰는데 아파트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익명 힐링 투어 마이너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나는 하루 여행.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름도 직업도 모든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하루 동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어요. 전단지 하단에는 중년의 소소한 휴식 안전하게 즐기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웃으며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황당한 광고였지만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시어머니 식사를 도와드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 문득 아침에 본 전단지가 생각났어요. 가방에서 꺼내 다시 읽어보았어요. 익명 힐링 투어. 웃기는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결혼 후 아내로 어머니로 이제는 간병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 들려왔어요. 저 이번 주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강원도 당일 코스가 있어요. 아침 7시 출발, 저녁 9시 도착 예정이에요. 예약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어요. 네,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딸이 할머니를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고 하루 정도는 저도 제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하루치 식사와 약을 준비해뒀어요. 딸에게도 다시 한번 전화해서 오늘 꼭 오라고 당부했고요.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간병인 보수 교육이 있어서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딸이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전단지에 적힌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어요. 진행자는 각자 짝을 지어줬어요. 제 파트너는 단정한 차림의 5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버스에 오르자 그가 창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여행은 처음인가 봐요. 긴장한 것 같네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티가 많이 나나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라 그런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도 웃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이름 대신 쓸만한 거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준호라고 해주세요. 그럼 저는 선영이라고 해주세요. 무심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준호 씨는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 여행지, 영화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3살 많은 남편과 대화할 때는 세대 차이를 느꼈고, 간병 업무 중에는 어르신들 뿐이니까 더 반가웠어요. 버스가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바다의 푸른 빛에 가슴이 설렜어요. 병원과 집만 오가던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우리 일행은 먼저 작은 해변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방 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1인 1실이었어요. 점심으로 마을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은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34명씩 모여 해변을 거닐거나 마을 구경을 나섰어요. 혹시 등대까지 같이 걸어볼래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끔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시면 준호 씨는 재빨리 저를 파도에서 멀리 당겨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이 스치며 미묘한 설렘이 일었어요. 선영 씨는 평소 취미가 뭐예요? 그가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은 특별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제 시간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는 클래식 기타를 조금 쳤어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멋지네요. 저는 한때 수채화를 그렸어요. 결혼 전에는 꽤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새 잊혀졌네요. 등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저는 숨이 가빠져 잠시 쉬어가야 했어요. 와, 여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등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제 페이스를 맞춰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추길 원했고, 시어머니 간병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분의 상태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하늘,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선영 씨, 저기 보세요. 준호 씨가 수평선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가리켰어요. 정말 자유롭게 보이네요. 자유롭다.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느끼네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등대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것조차도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해요. 선영 씨와 있으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마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등대에서 내려와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수월했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한 길에서 발을 헛디딜 뻔하며 중심을 잃을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준호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의 손길이 팔에 닿은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그도 뭔가를 느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동자에 비친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여전히 제 팔을 잡은 채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안했어요. 저기 바위 보이시죠? 잠시 앉아서 노을 볼까요? 너무 아름답네요.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 위로 펼쳐지는 황홀한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인 팔레트 같았고 그 색들이 바다 위에 물들어 마치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걸 함께 볼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네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거부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고마웠어요. 삶에서 지치고 메말라버린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 했어요. 선영 씨.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우연히 시작된 운명.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빛 아래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어요.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떨어져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우리는 바위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다는 이제 어둠 속에 묻혀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준호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함께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온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바비큐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도 합류했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녁 먹고 나서 산책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펜션 노래방으로 향할 때 우리는 살짝 빠져나와 다시 해변으로 향했어요. 선영 씨, 준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2년 전에 딸이 백혈병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아내와도 멀어졌고 결국 이혼했어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여행에 온 것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그는 저를 바라보며 손으로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현실을 잊고 싶어요. 선영 씨와 함께.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오늘만큼은 간병인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존재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고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에 온몸이 반응했어요. 키스를 마치고 떨어져 나온 후 그가 속삭였어요. 내 방으로 갈까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갔고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을 피해 그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모든 현실이 사라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일상의 무게도 책임감도 그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만이 존재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미선이에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제 진짜 이름이에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미선 씨.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선영과 준호라는 가명 뒤에 숨은 타인이 아니라 진짜 미선과 준호로서 마주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삶의 아픔과 기쁨, 꿈과 후회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여전히 피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특히 동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는 3살 차이가 있어 항상 약간의 세대 차이를 느꼈지만 준호 씨와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같이 들었던 노래, 영화,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까지 모든 것이 공유된 기억이었어요. 새벽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준호 씨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새 울었던 파도는 잔잔해졌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별도요. 그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가슴이 아려왔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룻밤의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후회는 없어요? 그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나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아침 식사 후 모든 참가자들은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준호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이런 인연을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쉽네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같은 욕망이 있었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이미선이 되어야 했고,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기서 끝내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이 하루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응, 교육은 어땠어?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많이 배우고 왔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날의 기억, 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 바다의 파도 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다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간병인 일을 하는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쓰러져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고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간병인 교육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구급차가 바로 왔고 시어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힘듦과 불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저 시어머니가 무사히 깨어나시기만을 바랐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의사들이 시어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고관절 골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담당 정형외과 의사. 말을 멈춘 의사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 6개월 전 익명 힐링 투어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어요. 박준호 교수입니다. 환자분이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둘러 서명했어요. 준호 씨는 더 이상의 눈맞춤 없이 수술실로 향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필 시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제가 바람을 피웠던 그 사람이라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어요.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의 일탈이 이렇게 현실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준호 씨가 수술복 차림으로 대기실에 나타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골절된 부위를 고정했고 회복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현재 회복실에 계시고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준호 씨는 철저히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제 얼굴보다는 차트나 주변을 향했어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회진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교수님. 준호 씨가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감사함,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그리움까지도 뒤섞였어요. 시어머니는 이틀 동안 일반 병실에 머물렀고 그 후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동안 준호 씨는 매일 아침 회진을 했지만 철저히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였고 제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없었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런데 하필 그 남자가 지금 시어머니의 다리를 치료한 의사라니 운명이 저를 놀리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간병인을 잠시 불러 시어머니를 부탁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미선 씨. 놀라서 뒤돌아보니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그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것 같았어요. 아,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이상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상하게 인연이 닿았네요. 그날 익명 투어에서 만난 사람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치료하다니. 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으라고 시어머니가 다치시고 준호 씨가 나타난 걸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난 것과 제가 환자분을 수술한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제가 당직이어서 제가 가장 가까이 있던 정형외과 전문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겠죠. 미선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환자분의 담당 의사이고 당신은 환자의 보호자이시니까요. 알아요. 저도 그날은 그날로 두려고 해요.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그때는 다른 의사를 배정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은 그저 시어머니의 담당 의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날의 기억만 간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분 다음 주에 퇴원하실 거예요. 오늘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빠르면 월요일 정도.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 씨는 퇴원 당일 아침에 마지막 회진을 했고 퇴원 후 관리 방법과 다음 진료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재활 운동은 꼭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한 달 후에 외래로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네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인걸요. 준호 씨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했고 우리는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져서 간병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한 달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들어가셨고 준호 씨는 평소와 같이 전문적인 태도로 진료를 받았어요. 상태가 매우 좋아지셨네요.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준호 씨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저 역시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어요. 때때로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정말 박 교수님이 날 살렸다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난 이미 저승에 가 있었을 거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왔어요. 시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준호 씨는 단순히 의사로서 그분의 다리를 치료한 것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이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의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김 교수님께서 진료 보실 거예요. 박 교수님께서 해외 연수를 가셔서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결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이미선 씨 맞으세요? 박 교수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미선께 환자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박준호. 메모를 읽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메모 아래에는 작은 추신이 적혀 있었어요. 익명 힐링 투어도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책은 고관절 골절 환자의 일상 관리에 관한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갔던 바닷가, 해변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침 준호 씨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인 듯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그 인연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치료했고 어쩌면 저에게도 작은 위안을 주었다는 것을. 비록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은 정말 익명으로 떠나는 여행인지도 몰라요. 목적지를 모른 채 시작하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여행인 것 같아요. 지금도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가끔 그날의 바다가 생각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로 저 자신이었거든요. 이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았던 하루. 그 하루가 제게 준 선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조금씩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준호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야 했어요. 감사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박준호 교수, 소아 백혈병 환우 무료 수술. 3년째 이어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뉴스에서는 준호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소아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후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의 딸 이야기는 그날 밤 해변에서 들었지만 그것이 이런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참 훌륭한 의사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리도 고쳐준 분 아냐? 박준호 교수님 맞지? 네, 맞으세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자식 잃은 아픔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다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런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준호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서 간단한 음식들을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애써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환자분 시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집안에서는 혼자서도 걸어 다니세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뉴스 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소아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무료 수술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따님을 위한 일이겠죠? 네, 아마도요. 지혜가 못다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지혜, 제 딸 이름이에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분명 하늘에서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선 씨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럭저럭요. 시어머니 간병하랴. 간병인 일하랴. 바쁘게 살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보람도 느끼고요. 대단하세요. 간병이라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교수님이야말로 대단하시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힘들 텐데. 무료 수술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 네, 수고하세요. 그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돌아서 말했어요. 미선 씨. 네. 그날의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님도 치료할 수 있었고,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렇게 그는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우리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고,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동네 산책도 나가실 정도가 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선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네. 뭐가 이상한데요?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눈빛이 살아있어. 아,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혹시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너도 이제 젊잖아. 56살이면 아직 한창이지. 어머니, 저는 기혼자예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너희 아버지도 요즘 일만 하고 너한테 관심도 없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뼈아프게 들렸어요. 남편은 정말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결혼 28년 차에 이런 권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셔서 제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날 준호 씨와의 만남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이 생겼어요. 비록 그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이 제게 준 것들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이번엔 남편까지. 뭐가요? 예뻐졌다고 해야 하나? 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있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런가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 텐데 오히려 더 활기차 보여. 신기하네.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가끔 둘이 데이트라도 해볼까?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28년 만에 남편이 데이트를 하자고 하다니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라니. 부부끼리 데이트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의 이런 관심이
몇 달 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은 왜인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맡기고 정말 오랜만에 부부 시간이었어요. 영화관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데 문득 준호 씨가 생각났어요. 만약 그와 함께 영화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빴어요.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남편이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이렇게 둘이 있는 거. 그러게요. 미안해, 여보.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너한테 소홀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간병도 다 너한테만 맡기고 고마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고 일에 치여 사는 평범한 남자였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몇 달 전에 이랬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못되게 느껴져서 빨리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떻게 지냈어? 재미있었어? 네, 오랜만에 좋았어요. 그래, 부부는 그래야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오랜만에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품에 안겨서도 자꾸 준호 씨가 생각났어요. 그날 바닷가에서 느꼈던 설렘과 떨림. 그것에 비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번 깨어난 감정은 쉽게 잠재울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 미선아?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 있어? 어제 잘 지내고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뭔가 있구나. 말해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 이상한 건 아니죠? 뭐가? 간혹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그런 생각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야. 네. 나도 젊을 때 그랬어. 너희 아버지만 보고 살았지만 때로는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일 때도 있었지.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지나가는 거야. 중요한 건 현실이지. 현실이요? 너는 지금 여기서 나를 돌보고 남편과 살아가고 있어. 그게 내 현실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물론 마음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어.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이미 만났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제? 6개월 전에 하루 동안. 하루. 네, 그냥 하루였어요. 그 후로는 만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수술해준 의사야?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내가 그 의사 볼 때 표정이 이상했어. 감사한 것 이상의 뭔가가 있었지. 시어머니는 정말 날카로우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미선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 의사는 좋은 사람 같아. 나를 살려줬으니까. 네. 하지만 너와는 인연이 아니야. 알겠지? 네, 알고 있어요. 그 하루는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꿈.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앞으로는 남편한테 더 집중해. 어제 봤더니 그 사람도 너한테 관심 갖기 시작했잖아. 네. 부부는 말이야,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정으로 사는 거야. 그 정이 더 깊고 오래 가는 거지.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마음을 다스려줬어요. 28년을 함께 산 정을 하루의 설렘과 바꿀 순 없어. 네, 어머니.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도 돼. 그것까지 지우라고는 안 할게.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현실과 구분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데이트를 제안할 때마다 기꺼이 응했고 대화도 늘려가려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편안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분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간혹 준호 씨 생각이 날 때면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날은 아름다운 꿈이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또다시 준호 씨 소식을 봤어요. 이번에는 그가 의료진과 함께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떠난다는 내용이었어요. 3개월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글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픔을 남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저 의사 정말 대단하네. 어머니 다리도 고쳐주고 이런 봉사도 하고. 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봉사활동이라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준호 씨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날 하루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기억이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28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시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돌봐야 할 일상이 있어요. 그것들이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준호 씨와의 만남은 제게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게 해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프리카로 떠난 준호 씨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현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신문을 펼쳐 보이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어머니 수술해준 의사. 기사 또 났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지만 기사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정형외과 박준호 교수, 아프리카 의료봉사 중. 현지 고아원 운영 결정. 준호 씨가 3개월 예정이던 의료봉사를 1년으로 연장하고 현지의 고아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후 제2의 인생을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자기 아픔을 이렇게 승화시키다니.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러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는데 준호 씨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이 방송되었는데 그는 현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 의사 좋은 일 하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멀리 가서까지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니. 네, 정말 훌륭하세요. 미선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때? 네. 저 사람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잘 됐다 싶어요. 저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니까. 그래, 잘 됐어. 그 사람도 이제 진짜 새 출발하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너도 이제 완전히 마음 정리가 되겠네. 네, 이미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준호 씨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건 이제 정말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물론 만날 계획도 없었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위안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준호 씨의 대학 동기라는 의사를 만났어요. 간병 업무로 방문한 집에서 그분이 왕진을 오셨었거든요. 혹시 박준호 교수님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준호? 물론 알죠. 대학 동기거든요. 왜요? 저희 시어머니 수술을 해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실력 좋은 의사죠. 네, 지금 아프리카에 가 계시던데. 맞아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딸을 잃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내와도 헤어지고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한동안은 정말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뭔가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기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 씨가 정말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니. 1년 후에는 아예 그곳에 정착할 계획이래요. 한국 생활은 정리하고 완전히 새 출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런데 왜 갑자기 준호 얘기를? 아, 그냥 궁금해서요. 워낙 훌륭한 분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영원한 이별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결말이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도 여행 한번 갈까? 여행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어머니는 딸한테 맡기고. 어디로요? 제주도 어때? 신혼여행 때 못 가봤잖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행을 제안하다니. 정말요? 응,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그러게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엔 내가 쉴 수 있는 여행을 하자.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좋아요. 한 달 후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맡기고 우리는 3박 4일간 제주도를 여행했어요. 28년 만에 제대로 된 부부 여행이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니 문득 6개월 전 준호 씨와 함께 봤던 동해안 바다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 남편과의 여행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뭐 생각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바다가 예뻐서요. 그러게 정말 아름답네. 남편도 제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응? 그동안 고마웠어. 갑자기 왜 그래요? 어머니 간병도 다 너한테 맡기고 나는 일만 했잖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밤 호텔에서 남편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나도 중년의 위기 같은 걸 겪고 있었어. 남편이 고백했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너를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밝아지고 활기차 보여.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 나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남은 인생은 너와 함께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남편의 솔직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관심 갖고 살아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짜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일찍 들어와서 저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간혹 준호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선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여. 그리고 너희 부부 사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런가요? 응,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말이야, 때로는 길을 잃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네. 너도 잠시 다른 길을 보았지만 결국 내 자리로 돌아왔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 고마워요, 어머니. 뭘 우리 가족인데. 그해 겨울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 씨가 아프리카에서 현지 여성과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였는데 박준호 교수 아프리카 현지 간호사와 내년 봄 결혼 예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 여성은 현지에서 고아원 운영을 함께하는 동료였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정말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수술해준 의사 재혼한다네. 남편이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래, 잘 됐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준호 씨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저는 제자리에서 행복을 찾았고, 우리의 인연은 정말로 그 하루로 끝난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하루가 제게 준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게 해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줬고, 무엇보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더 나은 저를 만들어줬어요. 봄이 되어 준호 씨 결혼 소식이 또 나왔어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어요. 사진 속의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슬픔에 잠긴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참 잘됐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늙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소중한 인생이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준호 씨는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을 거고, 저는 여기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았어요. 그 하루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만남이 우리 둘 다에게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쩌면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고, 그 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바다가 보고 싶을 때면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해준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욱 빛나 보여요. 어제는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진심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자. 네, 그래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선아, 너 정말 예뻐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얼굴이 밝아졌어. 마음이 편안해 보여. 그런가요? 응, 이제야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56살에 처음으로 나를 찾아 떠난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하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하루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였어요. 화려한 사랑이나 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사랑들이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준호 씨는 아프리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고, 저는 여기서 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언가에 지쳐 있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멀리서 찾던 행복이 사실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저에게는 그 하루가 그런 깨달음을 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금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줬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지만 그 여행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우회로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찾는 평범한 행복이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